고민을 연준 내부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딱 하나 염려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시장이 붕괴될 거냐 말 것이냐. 시장이 한번 톡 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증시의 각을 딱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이죠. 증시각도기 신한금융투자 곽성준 지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최근에 진짜 각을 꼭 잡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이게 4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니까 도대체 연준이 이제 뭔가 시작하는 거 아니냐. 네.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는 것 같아요. 연준의 4월 의사록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사전에 이미 누설은 됐죠. 우리 그 댈러스 연은 총재에 의해서 이건 이제 논의 좀 시작해야 된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알려진 바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정도 만에 그 논란을 좀 해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드디어 그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나 봐 이렇게 놀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이거 알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서 채권 시장도 안정화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서서히 연준이 고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회성이라고 일시적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믿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잘하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연준 내부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같은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 일시적인 거고 또 동시에 우리 연준한테 얼마든지 인플레이션은 다스릴 수 있는 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긴축이거나 테이퍼링이거나 그러면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리라는 거는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중력과 같은 겁니다. 사과가 중력에 의해서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듯이 금리가 높아지면 자산 가격을 끄집어 당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투자 세계에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자산 동향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참 그 묘하게 느껴지는 게 이 금융시장이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반인들한테 회자가 많이 됐구나. 옛날 같았으면 금리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했는데 이제 일반인도 그렇고 전문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과거에 비해서 좀 달라진 특징이고요. 최근에 근데 4월 달부터 나왔던 연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장기금리 물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이 톡톡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기물을 눌러주면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눌러주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플레이션 자체가 문제가 전혀 아니죠. 네. 인플레이션은 따지고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물건값만 인상시키면 오히려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시장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바로 그게 악재인데요. 연준에서는 이제 장기물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YCC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YCC 비슷한 걸 지금 좀 하는 것 같은 분위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채권 시장도 굉장히 안심을 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채권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잠깐 딴 얘기를 먼저 드리면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까? 채권은 그러면?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채권은? 네, 채권은 금리 결국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1.8이든 1.9든 2.0이든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리는 방향은 아니다. 분명히 오르는 방향으로 방향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 좀 조심을 당분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금리가 중력과 같은 거라면 주식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미난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건데요. 경기 상승과 금리 상승이 대결하는 양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상승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업종과 기업들은 괜찮아요. 치고 나갈 거예요, 얘들은. 근데 금리 인상에 노출되어서 안 좋은 애들은 만만치 않겠죠.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엮이면서 한바탕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실 5월 달에도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는 게 4월, 5월 달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기술주들이 좀 숨고르기를 하고 반면에 뭐 소재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원자재 관련 업종들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맞붙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자, 이쪽에서 그 금리 추와 경기 상승 추에서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정책 금리는 안 올리겠다라는 건 보여지는 거죠. 네. 아무리 빨리 올려도 2023년도 중반쯤은 가야 될 거니까 정책 금리는. 정책 금리는 안 올라. 근데 실물 금리는 올라. 네. 자, 그럼 여기에 타격받을 애들은 분명히 있어. 네. 요거는 일단 감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상승에 의해서 실물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을 흡수해서 자기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들은 좋죠. 네. 예. 그걸 구분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상승 폭이 세면 네. 실질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 눌러버리고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대표적이었던 흐름이 언제였냐면 2004년, 5년, 6년도였어요. 2004년, 5년, 6년도에 무엇가 있었죠? 버블이 있었죠. 예, 미국 부동산 버블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린스펀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야, 미국 경제 망했다 이거. 닷컴 버블 깨지고 네. 또 9.11 테러까지 두 방 연속 맞았으니까 미국 서부 쪽에서는 야, 우리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금리를 바닥으로 쫙 내렸죠. 네. 근데 쫙 내린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너무 오랫동안 내려놨어요. 그렇죠. 네. 그리스펀 때 그랬죠. 네, 그래 너무 오랫동안 내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경기가 올라가서 버블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금리를 올려도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금리 올린 게 전혀 안 먹혔습니다 그 당시. 네. 그래서 올리고 또 올리고 그때 보시면 정말 계단식으로 매일 이렇게 올라가요. 네. 정말 매번 그 FOMC 회의할 때마다 0.25% 계속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다가 거기서 또 그린스펀이 욕을 먹죠. 그 경기가 안 꺾인다고 왜 계속 올렸냐? 어느 정도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2008년도 리먼 사태로 간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나친 저금리가 버블을 만들었고 또 지나치게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린 게 버블을 깨면서 공황을 만들었던 거죠. 2008년도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경기 상승 추세가 세면 금리가 실질 금리, 실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눌러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시장이.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뭐냐면 애매모호해요. 예, 애매모호해서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좀 지켜보는 입장인 거고요. 네. 경기 상승세가 금리 실물 경기 상승을 눌러주면 갈 건데 지금은 그거 아직까지 판세가 안 보이니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으면 올랐다가 그래도 못 믿겠는데 올릴 것 같은데 쟤네 뭐 저렇게 얘기하다가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애들이잖아. 네. 이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 빠지는 거고 이게 어.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네.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가 좀 뭐 나아지면 당연히 언젠간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일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언제 할 거냐. 이 예고를 6월에 예고를 해서 자산 매입 축소를 좀 얘기를 할 것인지 9월에 할 것인지 또는 뭐 잭슨홀 미팅에서 할 것인지 뭐 등등 여러 네.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런 시기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거질 때마다 시장은 조금씩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왜 이렇게 좀 많이 영향을 받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떠오르는 건 레버리지가 참 많구나. 너무 다 돈 빌려 사니까. 예, 너무 저금리였기 때문에 다 돈 땡겨서 자기 돈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사모펀드들의 대표적인 게 레버리지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빌황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 5배 뭐 몇 배씩 이렇게 레버리지를 땡겨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좋게 10배의 레버리지를 땡겼다고 하면 0.1% 금리 오르는 게 0.1% 오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1% 오르는 걸 마찬가지고. 엄청난 타격이죠. 네, 엄청나게 충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레버리지 차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테이퍼링 본격적으로 하면 한번 충격을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먼저 움직일 거고요, 시장이. 지금 이미 그게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흔들리는 거고요. 근데 테이퍼링이 실제로 시작을 하면 얻어 맞았다가 생각보다 펀치가 약하네. 네. 이 정도 펀치나 견딜 수 있는데 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런 예를 드리고 싶어요. 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이런 경기,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내가 직접 선수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돈이 들어갔다, 시장에 들어갔다는 순간부터 나는 실질적인 경기자예요. 네. 관중 아니라는 얘기죠. 네. 관중들은 쟤네들이 어떻게 시합할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시합에서 이기려면 자기 컨디션을 정확하게 만들면서 꾸준히 체력을 기르고 기술을 키우는 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유튜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 굉장히 많아진 건데
다양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내가 투자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설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선수로 잘 하시려면 뭐냐면 시장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금리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그 경기의 룰입니다. 룰을 모르고 뛸 수는 없으니 금리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시되 실전 경기에서는 시장 전체의 흐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할 기업이 어떤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오죽했으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앞으로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고 거시경제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했더니 대답이 저는 거시경제는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주변의 투자 고수들은 거시경제 흐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봐요. 네. 딱 하나 염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시장이 붕괴될 거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 2008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같은 패닉에 의한 셀 그런 게 올 거냐 말 거냐에는 관심이 있지만 네. 그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 그래서 그런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갖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패닉셀 같은 거대한 시장 붕괴는 언제 올 것이냐. 그거는 역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바로 금리가 임계치를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 견디다 못해서 시장이 한번 푹 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금리는 안 움직였잖아요. 정책금리 1년간 안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시장의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프랙탈이라고 전 표현하는데 큰 흐름에서의 단기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자꾸 관심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난 좀 같이 얹혀서 가고 싶어. 네. 그냥 서핑 타듯이 남이 서핑 그 몰아주는 거 뒤에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고 싶어. 이런 심리거든요. 네. 근데 작년은 그게 됐어요. 어. 작년은 그게 되는 시장. 왜냐하면 워낙 많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투자하는 쪽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내 시야를 넓힌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궁금한 게 혹시라도 이게 시장이 주저앉는 이 변곡점을 금리 말씀하셨는데 네. 시장 금리가 예를 들어 10년물의 금리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까지는 괜찮은 건지 어떤 기준으로 금리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기준금리를 안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인가요? 원래 그 연준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안정적인 금융, 그래서 네.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안정적인 또 하나는 통화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이 가지도 않고 너무 그 디플레도 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마련하기 위해 금리 정책을 추가하는 거고요. 요즘에 또 하나 생긴 게 고용입니다. 요 세 개 축으로 보셔야 되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경기가 흔들릴 것 같으면 금리 올리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금리를 안 올렸는데 자꾸 실질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고 막 자산 가격이 이미 올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진짜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연준이 정책 금리를 올렸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는 공간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작년처럼 축구 경기로 따지면 작년에는 우리가 오르막에서 밑으로 네. 싸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3월 이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평평해진 시장에서 서로 싸우는 거라서 정확한 패스와 드리블 능력, 슈팅 능력이 필요한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판세가 불리해졌느냐? 그건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기는 하고요. 하나 불리한 부분 하나는 자산 가격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다. 네. 예, 그건 또 인정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투자해 나가신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종목이나 섹터를 굉장히 잘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아질 때 막 그렇게 같이 좋아지는 종목을 찾아낸다면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섹터에 그러면 이제 집중해야 되고 어떤 섹터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조심하고 아직 사람 안 간 데는 관심을 가지고. 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맞습니다. 네. 대중이 열광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 가격 반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업종과 종목들은 이미 가격 반영이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막 이제 은행주도 얘기하고 뭐 금융업종 너무 싸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올해 그 상반기 쪽에서는 아유 뭐 지주회사도 너무 싼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인기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툭 던져요. 일종의 저는 태핑을 하는 건데 툭 던졌을 때 주변의 투자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툭 던졌을 때 반응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집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야 거기에 그럼요. 더 관심을 가지죠. 이거는 가격이 낮구나. 네. 가격이 높지 않구나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툭툭 던져 보죠. 이렇게 나는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툭툭 던져 보거든요. 네. 반응이 없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죠. 근데 대부분 제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가거든요. 지금 인기 있는 거 말고 요 다음에 인기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상상력을 돌려요. 네. 그러면서 접근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항상 지금 관심이 있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증시각도 TV를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잡히는지 알겠어요. 지금 많이 보유한 종목 얘기를 하면 조회가 터져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좋아 보일 거예요. 얘기하면 조회 안 터져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삼성전자 얘기해줘야 되고 LG화학 얘기해줘야 되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져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미 다 올라버린 거. 내 주머니로 돈이 안 들어. 돈은 잘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실질적인 실전 투자는 요 다음 국면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말씀드리면 이제 오히려 뭐 화학들도 많이 상승을 했고 철강도 뭐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신규 진입은 조금 고민은 좀 해봐야 되겠고 요 다음 국면은 뭘까? 그럼 인플레이션은 실물 시장에선 본격화되니까 이미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아직은 사람들 관심이 없지만 음식료라든가 이런 쪽은 인플레이션에 자기 그 반영을 잘 시킵니다. 제품에다 인플레이션 반영을 하면서 가격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업종들 쪽에서 사람들 관심이 없는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도 부품 주식들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부품은 아직도요? 네. 원래 영원히 싼 업종 중에 하나가 영원히 싼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인데요. 네. 최근에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이 한 10% 육박을 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뉴스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자동차 부품 업종들은 실적 매우 좋아지겠죠. 네. 네, 그래서 실적 대비 주가가 싸고 네.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들 뭐 이런 쪽에는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열심히 찾아보시는 게 투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 성적과 관련된 투자 덕목은 뭐냐면요. 부지런함이에요. 네. 부지런한 수준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네. 근데 투자 수익을 내고 시장에서 승리하는지 여부는 그 전 단계 덕목들이 있어요. 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게 기본적인 덕목인데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부지런함이 덕목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종목을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쨌든 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상승 구간에 어쨌든 들어설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제 자산 비중을 가져갔던 것들을 뭐 변화를 줘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주식 비중 이것들을 뭐 좀 줄인다든가 늘린다든가 뭐 어떤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국채라든가 금이라든가 뭐 대안 투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은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 마법의 법칙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의 법칙. 솔깃합니다, 벌써. 네, 마법의 법칙을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 예,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라고 있는데 투자 자산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죠. 자기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난 굉장히 공격적이다. 네.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 7, 8쪽에 이 투자 자산을 넣고 나머지 2, 3 뭐 이런 쪽으로 현금 자산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뭐 5대 5도 괜찮고. 네. 나는 난 보수적이야. 그럼 현금을 더 비중을 높여도 되고. 그래서 투자를 하다가 한쪽 자산이 오르거나 내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르면은 비중이 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걸 띄어서 이렇게 맞추는 거죠. 계산하기에 반반으로 5대 5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현금 5, 주식 자산 5라고 생각하면 주식 가격이 올라서 6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0.5를 덜어서 5.5, 5.5로 해서 다시 5를 맞추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 그러다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현금을 빼서 다시 주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마법의 법칙입니다. 그럼 뭐 기간 같은 걸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얼마큼 올랐을 때 이거 비중을 바꾸는 걸로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묘미인데 그걸 매일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네. 한데요. 그러니까 비율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10% 이상 얘가 올라갔다. 그러면 네. 일부 띄어서 이쪽으로 넘기겠다. 아니다. 나는 조금 그 폭을 넓히겠다. 이거는 본인의 레시피입니다. 요거까지는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퍼센테이지만 정해놓고 나중에 이걸 하면서 아 나는 요게 조금 더 맞겠어 하면서 이걸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수많은 그 장애물들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투자하실 수 있어요. 네. 이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네. 투자의 장애물이에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습성들이 너무 투자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뺄 수 있는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정하시고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가실수록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좀 AI로 바꾸는 거군요. 일종의. 그렇죠. 네, 원칙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시황뿐만 아니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지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코인 시장이 흔들리면서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또 각도기님이 어떻게 각을 잡아주실지 다음 편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안 올 뿐 이렇게 살 때 아닌가요? 이런 근데 뭐 외국인들 왜 근데 그런 외국인들은 건가요? 2차전에 완전 맞짱 뜨는 관계로 갈 거. Round 1.